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는 올해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위기와 혼란을 겪고 있죠. 이게 가뜩이나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자칫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던 차에 또 불거진 일이라서 더 걱정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위기가 일본식 장기 불황 정도에만 그치면 좋겠다라는 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쯤 끝날지도 걱정이지만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더 큰 위기와 고민거리들이 등장한다는 전망도 있어서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는 이번 위기 동안 우리 경제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걱정거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최근엔 북유럽 4개국을 살펴봤는데요. 북유럽 국가들이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총정리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0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덴마크를 한 번 더 날아가 보기로 했지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 덴마크를 화두로 해서 이거 북유럽 이제 4개국 이걸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면도 있는데요. 네. 북유럽 4개국이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도 인종차별이 좀 심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 국가를 많이 지향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그 입헌군주제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왕실이 왕실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왕실이 계속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는 복지만 해준다라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진짜 행복해지게 만들려면 의식도 행복해져야 돼요. 마음도? 네, 마음도. 예. 그러려면 그 마음도 행복해지면서 굳이 내가 왕족으로 계속 있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유럽 국가들의 그 뭐라 할까요? 교육 제도는요.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 하면 네가 남다르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게 주안점이에요. 평등? 예. 그러니까 네가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망이 망소의 난이라든가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 볼래.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뭐라 할까요? 좀 쉽게 얘기해서 체제 수능적인 어떤 국민성 이런 것들을 많이 유도하는 국가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함께 남의 일에 굳이 관심 두지 말고 네 개인적인 삶의 여유를 즐겨. 그러면 그게 행복인 거야. 이런 형태로 사회 문화가 좀 구조화됐어요. 그래서 덴마크는 부자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덴마크도 분명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까 빈부격차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부자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 좀 더 좋은 차를 사야지, 아니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덴마크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져야지. 조금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지. 내가 여유로워진 게 부자인 거지. 더 좋은 거, 더 큰 거 이걸 샀다라는 게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개인으로 귀결되잖아요. 예. 바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윤리의식에 관심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건 덴마크 내부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해외의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행복하려면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주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 사실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남을 배려할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그게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제 행복한 거죠. 남의 얘기 안 들으면. 그러다 보니 사실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인종차별이에요. 남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이거예요. 덴마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일부는 자신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고 인식을 못 하세요. 이건 인종차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게 인종차별 아닌데 맞아요. 너 자꾸 인종차별 생각하니. 그 감수성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대화하고 그렇죠. 하면서 스스로 바꿔나가야 되는 건데 네. 대화 자체를 잘 안 하니까. 네. 그래서 덴마크를 비롯해서 북유럽 국가들이 통상적으로 그런 행복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들이잖아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날씨도 안 좋은데 참 기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 근저는 개인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 남하고 비교도 안 하고 관심도 두지도 않고 굳이 남이 어떤지 물어도 잘 보지도 않아요. 네. 네, 바로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성 아니면 덴마크에서 뭐 생활하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민 수도 많지가 않아요. 예, 유럽 많은 나라들 중에서 교민이 1000명이 안 되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는 해주셨고 예. 나머지 정치 구조는 어떻게 돼요?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고 정권 교체도 자주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요. 극우, 우, 중도, 좌, 극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정당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극우 정당도 자신들의 세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기존의 자신들의 집토끼는 잡아놓고 산토끼를 조금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중도로 조금씩 가는 형태가 많고 예. 극좌도 마찬가지겠죠. 자신의 집토끼는 잡아놓고 산토끼를 잡기 위해서 좌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겠죠. 네네. 그러면서 전략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되는데 북유럽 국가들은 처음에 이제 입헌군주제에서 일단 뭐 전 세계가 이제 이런 입헌군주제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했던 그 시기부터 가만히 유럽 다른 나라를 봤더니만 저쪽 러시아, 핀란드 바로 바깥쪽에 있는 러시아는 극좌에 해당되는 공산당이 집권해서 모든 계급을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독일 같은 경우 파시즘이라고 부르죠. 극우 정당이었죠. 그 당시에. 네. 그 극우 정당이 나타나서 또 모든 것들의 정치 기반과 사회 기반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가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싹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겠구나 네. 라는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처음부터 삼았던 거죠. 그래서 초기에 그 정당 제도부터 어디에 주로 많이 있었냐면 극우와 극좌는 거의 없고요. 중도에서 약간 좌, 중도에서 약간 우 이러한 사람들끼리의 싸움이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모든 거를 위정자들이 다 이렇게 마음대로 정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젠다는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은 비판을 하지만 네. 이 비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금 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정당 관계자나 정부 관료들이 하는데 이 중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 거죠. 정치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일관되게 복지 국가라는 걸 계속 지향해 온 그 스탠스가 계속 유지됐던 게 바로 북유럽 국가의 상황이고요. 정부가 바뀌더라도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야, 이거 세금 좀 더 걷어야겠어. 저 국고가 자꾸 모자라. 그러다가 아니야, 지금 좀 부담돼. 세금 낮춰해서 좀 어떻게 뭐 이런 정도인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영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노동당이라든가 그런데 또 집권했다. 그렇지 반대쪽이 집권해가지고 대처리즘 때는 또 완전히 신자유주의로 가고 네. 이런 정도의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변화도 별로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게 바라지 않는 교육제도, 사회제도까지 다 갖춰져 있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지금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 나라에 혁신이 있을까? 창업은 자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또 중요해요. 그 창업했는데 예. 창업했다가 큰 대업을 이룬 창업가들 있잖아요. 다 북유럽 국가를 자꾸 떠나요. 세금 비싸니까 그렇다면서요. 세금도 그렇고요. 예. 자기를 이제 더 이상 공동체에서 좀 벗어나는 정도로 뭐가 잘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떠나진 거죠. 여바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쪽 나라에서는 아주 도드라진 성공이나 네. 도드라진 실패를 하게 되면 여기서 실패라고 하면 일정 수준 이하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가운데점을 자꾸 끌어올리고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뭔가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사람들이 별로 변화에 대한 의욕이 적죠. 시키려고 하고 안 바꾸려고 하고. 글쎄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혁신은 무슨 혁신이야. 괜히 바꾸려고 했다가 이마저도 이러면 안 돼. 그런 생각들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랑 또 비교하고 싶은 나라가 국민소득이 북유럽과 거의 유사하면서 변화지향적인 국가 하면 대표적으로 미국 꼽잖아요. 미국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로 전까지 이게 정답이야라고 했는데 네. 누구 두세 명이 창업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요 하면 몇 년 만에 S&P 500에 들어가는 새로운 기업들로 아주 그냥 송두리째 산업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분은 개인의 창의력과 개인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진 거니 더 큰 집에서 살고 어떻게 보면 막 유튜브나 TV에서 그 집 찾아가서 내부가 어떻다 이런 거 보여줄 만큼 막 보여주고 이런 거를 권장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야 잘했다 너 성공했구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구나 그걸 권장하잖아요. 네. 근데 유럽의 이 북유럽 국가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평창 올림픽 저도 뭐 한 파트를 잠깐 그때 그 국가기관에 일을 하고 있어서 하나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스웨덴 그 국왕하고 그 왕족들이 왔다는 거예요. 스웨덴 응원하려고. 평창에. 네, 평창에. 예. 저는 그래서 뭐 의전 쫙 있으면서 뭔지 아시잖아요. 경호원도 싹 깔리고 네. 그리고 뭐 좀 그런 멋진 옷을 입고 좀 올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제가 저 중에서 누가 국왕이야?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냥 섞여 있어요. 그 스웨덴 응원복에 스웨덴 국기로 된 그 목도리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거 하고 그냥 저쪽에 스웨덴 국민이라고 보이는 한 40명이 있었는데 저 중에서 누가 국왕이야? 이걸 물어봤어요. 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네. 국왕이 살아남는 법이네요. 국왕이 살아남는 법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실제 국왕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벌써 2년 전인가 언젠지 제가 가물가물한데 자기 손주들 중에서 몇 명을 왕족 지위를 스스로 박탈시켰어요. 자꾸 이제 가계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계가 늘어나면 국민들이 우리 세금으로 저 왕실 뭐 재정만 보충해 주는 거야? 쟤네들 뭐 먹고 사는 거 도와주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또 사회적인 여론이 올라가겠죠. 네. 그걸 먼저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도 한다 또. 네, 그래서 그 국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왕실의 식구가 또 늘어가지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챙기는 건 불편부당해 보인다. 그래서 내 손주 손녀들 중에서 요 몇 명들은 이제 더 이상 왕족이 아니다. 그러니까 왕실로서 받는 월급도 받을 필요가 없고 네. 얘는 이제 왕족이 아니야 하면서 박탈시켜 버려요.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유럽 4개국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결론 정도로 가야 되잖아요. 네.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를 제가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예요. 어떤 나라의 어떤 제도 하나를 벤치마킹해서 가지고 온다? 그거는 우리에게 안 맞는 옷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제도 하나가 우리 사회에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뒤에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것까지도 전부 다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그러면 왜 복지국가인가? 누군가가 이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모든 제도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했었을 때 누가 제일 이득을 봤을까? 국민들도 많이 이득 봤겠죠. 네. 그런데 저는 또 이득 본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왕족이나 왕족과 일부 뭐 여기는 공작 뭐 이런 귀족들도 아직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이득도 봤다. 이게 반드시 뭐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보고 우리가 결정하자. 근데 북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도 전에 가려고 하면 갈 수는 있냐. 뭐 그렇죠. 뭐 좀 먹고 살 때 있어야 그걸 나누지. 네.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유럽에 일부 또 다른 입헌 군주제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국가들은 사실 본인들도 북유럽 국가를 지향하면서 뭔가 자신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방금 이진우 기자님 말씀해 주셨던 그 맥락인데요. 국왕이 자신의 사제와 자신의 여러 가지 재산을 통해서 국민분들에게 상당 부분의 생활에 많은 것들을 내가 보존해 줄 테니 네. 이 체제 그대로 가자 얘기하기가 어려웠었죠. 왜? 국민수가 너무 많아요. 나눠주기에도 좀 벅차요. 근데 이 북유럽 국가들은 이 제도를 수월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느 나라도 인구가 1000만 이상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땅덩이는 훨씬 큰 나라가.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 또 자원이 많아요.
뭐 노르웨이는 제가 뭐 말씀드렸었죠. 땅파만 뭐 나온다. 네, 석유 있으니까 됐고.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석탄하고 철광석이 많이 나요. 특히 유럽 본토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먼저 산업혁명을 해서 석탄이나 철광석이 가치 연수가 이미 다 고갈됐거나 아니면 더 깊이 캐야지만 나오는, 그래서 채산성이 안 좋아지는 상태로 바뀌었을 때 스웨덴은 그때 산업혁명이 좀 뒤늦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원들, 스웨덴 자원에 의존해서 또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계속 하던 산업화를 진행했었는데 그런 자원들이 많고요. 핀란드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무들 가지고 있잖아요. 덴마크는요? 덴마크는 그 천혜의 그 낙농 자원과 여기도 광물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작은 땅에? 네. 바로 그런 뭔가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덴마크는 더 중요한 건 여기는 지정학적인 위치예요. 모든 배가 덴마크 앞을 지나가야 돼요. 네. 저기 독일에서 나가려고 할 때도 북유럽에 나가려고 할 때도 반대로 들어오려고 할 때도. 그러니까 해운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죠. 전 세계 해운의 10%가 덴마크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먹고 살 게 두둑히 있는 거죠. 그리고 왕족도 자신의 사제도 내놨고, 그러니 자, 이렇게 좀 많이 줄 테니 좀 이렇게 뭐랄까요, 불평불만을 많이 잠재웠다. 네. 그럴 수 있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네요. 그럼요. 돈 나올 구석이.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북유럽 국가들의 왕족들의 재산들이 다른 20여 개 국가의 왕족들의 재산과 비교하면 되게 적어요. 표면상.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국왕, 스웨덴 국왕, 덴마크 국왕의 전 재산 얼마일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다 합치면? 네. 그래도 무슨 기업가들보다 훨씬 많겠죠. 뭐 땅도 있고 그럴 텐데 모르겠어요. 근데 10조씩은 있나? 노르웨이, 스웨덴보다도 덴마크 국왕이 조금 더 부자인데 300억 정도예요. 300억? 예. 저 300억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표면상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자신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왕궁 여러 군데 있잖아요. 왕궁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건 국가에 기부 체납했죠. 그러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니까. 그렇죠. 표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서 왕실 살림살이를 위한 돈을 벌충해 주고 그다음에 왕가 수입을 어느 정도 또 벌충해 주거든요. 그러니 그런 거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왕의 재산이 얼마래라고 했었을 때 그게 가십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 밑에 유럽은 아니지만 유럽과 문화적인 성향이 굉장히 유사한 모나코 왕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모나코 왕실의 재산은 당연히 조가 넘어요. 조가 넘어요. 그리고 리킨슈타인 같은 경우도 뭐 정확히 거기는 워낙 조세 피난처니까 재산이 얼마인지도 밝혀지지도 않고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이건 북유럽 국가들의 국왕들이 또 선택한 모습인 거죠. 물론 그렇게 분산해놓긴 했습니다만 국왕도 아슬아슬하겠네요. 여론 달라지면 저거 다. 그러니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을 왕실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고 하죠. 손주들도 긴장하겠군요. 그러니까 또. 덴마크는 고민이 뭐예요? 이제 슬슬 체제가 이 상태로 유지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요? 몰랐던 거죠. 처음 복지제도를 지향하면서 1950년대부터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우리는 국가제도를 일로 가겠다라고 정했던 그 많은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인구도 적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출산 고령화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기 직전이고 그리고 있는 인구도 고령화가 돼서 일할 뿐이 아니고 국가가 약속했던 열심히 일하고 노후가 되면 나머지 노후는 국가가 다 보상해 줄게요라고 해서 지출만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도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고령화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유지가 안 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요즘 이민자들을 불러들여 긴 했는데 그 이민자들과의 갈등이 또 심해졌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 북유럽 국가들 어떻게 보면 복지를 지향했다는 건 인권을 더욱더 생각했다는 건데 더불어 살겠다는 걸 생각했다는 건데 그 이면에는 더불어 살겠다라는 그 대상자들은
철저히 본인들 노르딕, 스칸디나비아인들 여기에만 귀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인종과 종교를 가진 사람이 왔었을 때는 정착이 안 되는. 정말 녹여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좀 덜 나으시고. 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경제도 앞으로는 일본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종종 나오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는 어찌 보면 일본보다는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질지도 모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로 이코노미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셔서 오늘 손경제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목소리 익숙하실 텐데요.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로 이코노미라는 책은 뭐 제로 금리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키워드예요?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경제 관련 지표들 중에서 0을 향해서 다가가는 수렴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금리도 정책 금리가 0.5%가 되었고요. 물가 상승률도 가장 최근 지표를 보면은 0.7% 정도고요. 예.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여성 한 분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도 이제 0.8명대, 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 앞서서 이러한 모양새를 나타냈던 국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미 예전부터 일본화, 재패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어 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화는 우리 경제가 반드시 피해야 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언급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 특히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제가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만 되어도, 일본화만 되어도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그나마 일본이 우리보다 더 나은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보이기 때문인데요.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통화인 엔화가 국제 통화이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세계 경제 상황이 혼란스럽거나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그러면 도리어 일본 돈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돈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우리는 돈의 해외 이탈, 외자 이탈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위기가 오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참 그건 일본은 신기하더군요. 위기가 오면 오히려 외국에 나가 있던 돈이 돌아오면서 엔화 강세가 되는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위기가 오면 그래서 원화가 반대로 약세가 돼서 수출도 좀 갑자기 잘 되고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일본은 오히려 나쁠 때 엔화가 강세가 되는 바람에 저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이네 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죠. 그렇죠.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 엔화가 국제통화라고 하는 지위, 반열에 올라선 것 때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은 수출을 잘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돈을 해외에 부동산이라던가 금융자산이라던가 이렇게 막대한 부자산으로 쌓아놓았죠. 그렇다 보니까는 정작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워지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엔화로 바꿔서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환율 변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자. 이러한 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외에 쌓아둔 막대한 부 때문에 일본 경제는 사실은 또 다른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가령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잘 못해서 설령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이렇게 해외에 쌓아둔 부 때문에 금융 측면으로 벌어들이는 돈들이 들어와서 경상수지가 더 넓은 범위의 수지인 경상수지가 흑자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지거나 이러한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외에 막대한 부를 쌓아두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특히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가가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 무역수지가 악화되거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출산 국가하면 일본이 대표적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출산율은 0.8명대, 사실은 한 명 아래의 합계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일본조차도 사실은 계속 떨어지던 이 합계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3명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나은 상황이고 1년에 80만 명, 90만 명 가까이 태어나는데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는 1년에 아이가 30만 명도 태어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인구 때문에 쪼그라드는 경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을 하면 그래도 안 좋은 경제지만 우리가 일본 경제처럼만 되어도 다행이겠다라는 걱정을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비슷하게 가기는 하는데 일본은 그나마 좀 쌓아둔 돈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불경기를 오랜 기간 동안 맞았는데 네. 우리는 쌓아둔 돈도 없는데 비슷한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충분히 벌지 못했고 준비를 못했는데 너무 빨리 늙어버리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이 그럼 제일 먼저 벌어질까요? 이제 그런 전철을 밟게 되고 저금리가 또 지속되고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는 있을 텐데 뭐가 제일 걱정스럽습니까? 저희가 지금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돌아봤을 때 그래, 코로나는 지나갔어. 완화되고 있어. 그런데 그게 남긴 건 무엇이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상흔을 남겼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 제가 걱정하는 몇 가지 이러한 요인들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아마 되돌아보았을 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로 이코노미로 수렴해 가던 우리 경제에 있어서 우리 경제가 제로 이코노미로 가는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만들고 가속화시키고 촉진시켰던 그러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걱정스러운가, 어떤 것들이 걱정스러운 신호인가라고 볼 때 제가 책에서 몇 가지 지적했던 것들은 우선 첫 번째로는 빚이 너무 빠르게 늘고 있다. 가계부채? 가계, 기업, 정부까지도. 그 늘어난 빚들은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지 않고 남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빚잔치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주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부채 급증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늘어난 부채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 10년 사이에도 꾸준히 계속 부채는 매번 사상 최대 경신하고 있으니 그게 좀 더 걱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사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명목 지표인 부채는 어떻게 보면은 몸이 커지면은 그 몸에 맞는 옷이 커져야 되는 것처럼 명목 지표 기준으로 볼 때 부채 규모도 사실 사상 최고치를 항상 경신을 해왔죠. 그런데 2020년 올해를 돌아볼 때 가계부채도 그렇고 기업부채도 그렇고 부채 증가 속도는 관련된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사상 최고 수준의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속도 자체도 문제다. 속도 자체도. 뭐 가계부채도 그렇고 기업부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경제가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정부가 돈을 쓰는 과정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도 1년 사이에 10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몇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서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나누어서 갚아야 되는 빚 때문에 그 갚아야 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게가 소비를 못하고 기업은 투자나 고용을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가 설령 끝난다고 하더라도 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지? 매출이 안 늘지? 기업들은 왜 이렇게 물건이 안 팔리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경제는 제대로 살아나지를 못하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의 많은 경제 지표들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된 것 같이 그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오랫동안 일본 경제가 고생을 했었던 대차대조표 불황의 양상과 상당히 유사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가경제 차원에서는 늘어난 정부 부채 때문에 몇 년 뒤에 이러한 재정 건전성이라던가 늘어난 국가 부채를 중시하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몇 단계 낮추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 국가 신용 등급의 강등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미 몇 개 굵직한 기업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또 금융감독원장께서 최근에 이미 언급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정부조차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언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업들 뭐 쓰러질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쓰러뜨려서 빨리 구조개혁 하자는 겁니까?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체질 개선할 기업들은 개선하고 대비해야 될 금융기관들은 대비해라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빌린 부채의 이자조차도 갚지 못하는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의 기업들, 이른바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 좀비 기업이 아마 우리나라 기업 10개 중에 4개를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박사님, 이게 네. 우리나라만 지금 더 유독 그래요? 아니면 부채 늘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건 전 세계가 다 그런데 네. 그거 뭐 우리만 특별히 더 걱정할 필요는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요. 사실은 많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네. 특히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최근의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팔라지고 다른 나라보다 있고요. 빠르죠. 네. 예. 그리고 앞서 10개 중에 4개 기업이 좀비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좀비 기업이 많았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미루어져 온 결과일 수도 있고 IMF와 같은 몇 차례의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남은 후산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좀비는 옆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까지도 물어서 똑같이 좀비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좀비가 창궐하는 세상은 망가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러한 좀비 기업들이 많아지게 될 때 정말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 경제가 반등하고 제대로 회복해야 될 시기에 우리 경제가 도리어 어려움을 겪거나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 특히 과거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에서도 좀비 기업이 많이 늘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비 기업의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니까 그 이후에 일본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매년 4%포인트씩 깎아먹었다라는 분석 결과가 이미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올해 아마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하겠죠. 내년에 성장률이 회복이 돼도 아마 2 내지 3% 정도일 겁니다. 내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성장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좀비 기업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처럼 그렇게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좀비 기업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고용시장입니다. 선생님, 네. 많이 걱정스러운 것부터 말씀을 좀 주세요. 안 그래도 심각하게 듣고 있는데 더 걱정스러운 게 있다고 하니까 저것도 뭔가 그럴까요? 제일 걱정스러운 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일 걱정스러운 거. 예. 올겨울은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예.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으면은 저는 지금까지 끌고 오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접었을 것이다. 차라리. 그런데 올 봄에 시작된 게 벌써 지금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티고 살아남기 위해서 빚을 많이 늘리셨죠. 지금 정부는 또 빌려주겠다고 일종의 지원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천만 원씩. 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빚을 이제는 더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렇겠죠. 특히 6개월씩 지난 3월에 6개월 유예해주고 또 9월에 6개월 유예해줬던 이러한 부채 상환 부담의 유예가 아마 내년 3월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이렇게 유예해준 지원책을 어떻게 할까를 이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 금융기관들은 당연히 반대하죠. 받으려고 하겠죠. 예, 받으려고 하고 또다시 유예해주면 수익성이 악화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코로나가 길어지거나 이러한 금융지원책이 달라지게 되면 저는 지금도 어렵지만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실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용시장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계신데 직접적으로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은 청년층입니다.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죠. 지금 대학을 졸업하시는 20대 중후반 분들은 이미 안 그래도 어려우셨을 분들이에요. 그 직전 세대나 직후 세대가 연간 출생자 수가 70만 명에 못 미치는 데 반해서
공교롭게 지금 대학을 졸업하시는 20대 중후반 세대는 매년 70만 명 이상 태어났던 세대거든요. 요 몇 년이 사실 제일 어렵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취업하기가 경쟁률이 높아져서.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죠. 이미 대졸자들을 비롯해서 청년 20대 세대는 고용률이라고 해서 그 해당 세대 중에서 취업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대, 50대 분들은 그 비율이 그래도 7, 80% 정도가 됐거든요. 그랬던 분들인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하필 이럴 때. 그래서 취업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다른 세대의 연령대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그래도 언젠가는 진정이 되었으면 하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몇 년 실업 상태가 지속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예전에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 기간이 끝나도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젊은 세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잃어버린 세대의 특징은 오랫동안 실업 상태였는데 경기가 좋아져도 새롭게 졸업하는 대학생들 뽑지 이미 재수 삼수하던 취업 준비생들 순서대로 오세요 안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어쩌면 그래서 그 취업 기회가 돌아왔을 때 동생 세대에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취업을 다시 하시게 되더라도 취업도 잘 안 되시지만 소득 수준도 낮은 일자리, 비정규직 그리고 제대로 된 기술이나 노하우,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잃고 지금 고 세대 분들이 일본에서 40대, 50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소득도 높지 못하고 자산도 축적하지 못하고 그 상처가 결혼도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이제 부모 세대가 그 자녀 세대를 부양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들이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모 세대가 받던 연금을 받기 위해서 부모분들이 돌아가셔도 사망 신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연금 계속 받으려고. 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시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일본에서는 8050 세대 문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80대 부모 세대가 50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거죠. 그 동생 세대도 악영향을 미쳤는데 사토리 세대라고 해서 동생 세대가 이 언니, 오빠, 형 세대를 보니까 이게 열심히 살아도 취업이 안 되네라고 해서 일종의 득도한 것처럼 그냥 자포자기하는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또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 경제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남일이 아닐 거고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라는 말씀이군요. 어쩌면은 그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가 지금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 현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은 부모 세대 그 상황이 더 좋지가 못해요. 코로나 세대 부모 세대 분들이 이제 몇 년 안에 은퇴를 하실 겁니다. 그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붐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은퇴하는데 자녀 세대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앞으로는 이 연금이 중요한데 연금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부모 세대의 그 비율이 우리나라 부모 세대의 3배에 달해요. 일본은 그나마 괜찮았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 세대는 일본 부모 세대보다도 준비가 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앞서 말씀드린 이 가족 전체가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일본보다 더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좀 하면 뭐 좀 나아질 만한 게 있어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부채 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근본적인 부채 문제의 해법은 경기가 좋아지고 소득이 늘어서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되면 왜 걱정이겠어요? 왜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사실 가계부채 문제는 벌써 10년 넘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 가계부채 대책을 펼 때 가만히 보면
뭐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기재부 이런 경제부채 중심으로 대책들이 나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일자리, 소득 증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죠.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 해결될 게 아니다. 그렇죠. 금융 측면으로만 접근을 하면 답이 안 보이죠. 예. 얼마나 빌려줄까, 금리를 어떻게 할까, 대출 조건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으로는 사실은 근본적인 해답이 안 나오고요. 당장 수치가 잠깐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이고 제대로 된 가계부채 대책은 일자리 대책, 고용 대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 제대로 된 가계부채 대책을 펴시려면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이어야 되고 경제부채만 모이시면 안 되고 가령 고용노동부라든가 중소기업부라든가 또는 산업자원부라든가 이러한 부처들이 같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고민을 해야만 사실은 제대로 된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대책보다 더 어려운 게 일자리 대책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일자리라고 하는 게 잘 만들어지고 뚝딱 되면 그건 또 왜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계부채 대책과 일자리 대책이 같은 세트인데 결합되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세트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제가 빚잔치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2년 주기로 커다란 빚잔치를 해요. 국민행복기금이 그랬고요. 안심전환 대출도 그랬고요. 저는 아마 커다란 빚잔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빚잔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어려우신 분들 일정 기준으로 선별해서 그 가게 그런 분들의 부채를 유예시켜주거나 탕감해주거나 미루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칫 선심성 정책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된 빚잔치가 되려면 우선은 스크리닝 선별이 중요합니다. 일할 의지가 있고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분들을 우선 선별해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고용대책, 일자리 대책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정부가 많은 일자리 대책을 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계부채 대책과 결합을 시켜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선별해낸 근로 능력이 있고 부채 상환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그러한 정부의 일자리를 몰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선별된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빚을 갚아 나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이런 대책이 나올 때 따라 붙는 건데 도덕적 해이 문제 이러한 것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리닝을 제대로 해내야죠. 그래야만 이러한 정책을 펼 때 사실은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펼 때 금융기관들이 그 부담을 상당 부분 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기관들도 돈을 보는 영리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생긴 부담을 일반적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의 대출 금리 이자에 녹여 넣거든요. 내지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세수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정책에 수반되는 보증 확대라던가 또는 공적 금융기관들의 출자라던가 이런 부분에 세금이 녹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악용하시는 분들은 스크리닝 해내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 대책과 결합시켜야 되고 복지 정책으로 해결해야 되거나 또는 사법적인 뭐 개인 회생, 개인 파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만 제대로 된 부채 문제의 해결이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큰 수술하고 계획 잘 짜야지 그때그때 튀어나오는 상처만 잘라내는 것만으로는 큰일 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 우리나라에 닥치고 있는 제로 이코노미의 상황과 뭘 좀 지금부터 잘 열심히 해야 되는지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일요일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